아이는 왜 1시간 20분을 떠돌아야 했나? 지난 15일 아침이었습니다. 가벼운 목감기 증상으로 동네 소아과를 찾았던 10살 어린이가 항생제 수액을 맞은 다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차가 출동했고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해 무려 12곳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하나같이 같았습니다. 소아 전문의가 없다. 응급실이 감당할 수 없다. 아이를 태운 구급차는 그렇게 1시간 20분을 길 위에서 헤맸고 그 사이 아이는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제가 제발 응급처치만이라도 해달라고 빌 수밖에 없었다. 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부산에서 경남에서 그리고 이번 어린이의 사례까지 응급실 뺑뺑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구급대가 병원으로부터 환자 수용이 어렵다라는 답을 들은 사례에는 2년 전에는 5만 건, 작년에는 무려 11만 건이 넘었습니다. 1년 만에 2배입니다. 이건 의료진의 개인적 무책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급대원도 현장의 의사도 각자의 역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시스템이지요. 왜 구급대원이 전화를 돌려야 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날 공교롭게도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도 응급실 뺑뺑이 많죠? 현재도 그 이송병원을 못 찾는 경우들이 몇 많이 시간씩 있습니다. 앰뷸런스 타고 돌아다니다가 앰뷸런스에서 사망했다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번에 그 코로나 때쯤인가 언젠가부터 이게 뺑뺑이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원래는 대한민국에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왜 없었냐?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그 코로나인지 언젠지 지나면서부터 우리 병원에 담당 의사 없어요. 우리 병원에 지금 인력이 안 돼요. 역량이 안 돼요. 라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식의 거부가 허용되지 않았던 걸로 알거든요. 이송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법 개정은 2011년에 이미 법의 근거는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구급차가 이송을 하고 거기서 또 전원하는 체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 그 부분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합리한 결과가 됐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봅시다. 119 구급대원이 119 신고를 받고 가족들하고 환자를 태우고 그 아마추어들이잖아요. 뭐 프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보호 관리 하에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이 환자 이러고 있는데 하니까 병원에서 우리 그 담당할 의사 없어요. 네. 라고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 차를 돌려가지고 다른 병원에 또 막 연락을 해요. 우리 병원은 오늘 휴일이라서 지금 할 수 없어요. 그럼 또 딴 데 막 해요.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몇 시간 치료할 동안 병원이 없어서 네. 인근 시도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냐? 아니면 일단 병원에서는 119 구급대원하고 가족들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단 받아서 되는 대로 응급처치라도 하면서 다른 병원을 수배해서 전원을 시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왜 지금의 시스템은 환자보다 절차를 먼저 보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 119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도 하고 병원 수배 전화도 혼자 떠안아야 하느냐. 정부 스스로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와 병원을 매칭하는 컨트롤타워, 광역상황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문제는 인식의 부재가 아니라 실행의 지체였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식의 국정 철학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정과 법률의 한계 뒤에 숨지 말라고 말합니다. 규정이 그렇다. 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전례가 없다. 이 말들 뒤에
국민의 고통이 방치되는 것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이렇게 주문합니다. 모자라면 지원을 요청하라. 적극 행정을 하라.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즉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대통령이 된 뒤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일관됐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은 복지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가게가 당장 느끼는 비용 문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상급식, 무상교복이었습니다.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부모에게는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가는 체감 비용이었습니다. 이 부담을 행정이 나누어 갖겠다는 발상이었지요. 이후에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기본소득까지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현금성 지원이지만 그냥 돈이 아니라 지역 화폐로 설계하고 개인도 살고 지역도 살리는 구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충돌, 법적 논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절차 논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이냐,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이냐, 이 질문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같습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크다는 것, 정부도 의료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응급진료에 한해서라도 민형사상 면책 특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 의사제만으로는 이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현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길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할 것인가? 국민은 현행법상 어렵다라는 설명보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인들이,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체감 행정, 결과 중심 행정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입니다. 행정은 문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길입니다. 법은 면책의 방패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여야 합니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단지 의료 행정의 또 의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람이 길에서 죽어가는데 그걸 그대로 둘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정부와 공직사회가 이제는 결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